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당신의 고요한 밤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경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비극은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니까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늘 눈이 먼저 떠집니다. 뼛속까지 밴 습관 같은 거죠. 남편과 아들이 아직 곤히 자는 시간, 저는 부엌으로 나와 가장 먼저 쌀을 씻습니다. 쌀알이 손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옷을 빨고 집을 정돈하는 일, 그게 제 이름 석가보다 더 익숙한 저의 역할이었죠. 남편의 서재, 세 번째 서랍. 늘 그 자리에 있던 묵직한 통장이 오늘따라 마음에 걸립니다. 30년 넘게 맞벌이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통장이 없으면 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나의 존재 가치가 통장 잔고와 연결된 것 같은 서글픈 기분 말입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깹니다.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신문을 넘깁니다. 다녀올게. 그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아침 대화 전부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원래 무뚝뚝한 사람인걸요. 제 몫의 외로움은 그저 숭늉처럼 조용히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도 아닌데 불쑥 찾아왔거든요. 제 며느리 소윤이는 참 싹싹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머님, 일찍부터 진수성찬이네요. 역시 어머님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소연이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굽니다. 그 손길이 왜 그렇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제 아들은 그저 싱글벙글, 제 엄마보다 자기 아내 챙기기에 바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만 가끔은 얌체 같아 밉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무뚝뚝한 남편의 물음에 소연이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반짝이는 브로슈어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그래프와 숫자들, 그리고 인상 좋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좋은 투자 정보를 가져왔어요. 저희 회사에서 VVIP 고객들한테만 특별히 공개하는 건데요.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내적 독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투자라니, 평생 주식 한 주 사본 적 없는 우리인데.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떼돈은 결국 눈물돈이 되어나간다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어느새 며느리가 저희 부부의 돈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우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아들 녀석이 불쑥 끼어듭니다. 엄마, 소연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은행에만 돈 묶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지. 소연이가 다 알아서 해준대요. 바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당신들을 위해 아끼고 모은 나에게 바보라니.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들 앞에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저는 제 감정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소연이는 남편 옆에 바싹 다가가 브로슈어를 펼쳐 보이며 속삭이듯 설명했습니다. 온갖 어려운 금융 용어들이 오갔지만 제 귀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 말입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 월급만 받고 살아온 사람에게 고수익이라는 단어는 달콤한 독버섯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아버님, 제가 서류는 다 준비해 왔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죠. 책임.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결국 저희의 것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구나. 이건 집요한 설득이자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습니다. 소연이네가 돌아간 후 식탁 위에는 브로슈어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삼킬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식탁 위에 놓인 브로슈어의 잉크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평소의 집 냄새, 구수한 밥 냄새와 섬유 유연제 냄새가 아니라 차갑고 인공적인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그 낯선 냄새가 온 집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벽지를 타고 번져나가는 것처럼요. 저는 브로슈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생각보다 빳빳하고 차가웠습니다. 성공적인 노후, 꿈의 수익률 같은 단어들이 금박으로 밝혀 반짝였습니다.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종이 위에 인쇄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구시 뉴스를 보는 대신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툭 남편이 볼펜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소리만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들 하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기분. 저는 그 불길함을 애써 무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까 소연이 말이에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전 재산인데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잖아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아들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그렇게 돈 굴리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라고. 이 모양 이 꼴이라니요. 남들처럼 빚 없이 자식들 다 키우고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한 게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요? 야속함에 목이 메었지만 남편의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인데 설마 우리한테 사기라도 치겠어? 당신은 애를 너무 못 믿어. 이상하죠? 자식의 도리라는 것이 언제부터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명분이 되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안전한 울타리지만 때로는 가장 벗어나기 힘든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 많고 아들 내외의 앞길을 막는 속 좁은 안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불안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의 투정이 되었고 제 신중함은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의심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은행 가야 하니 당신 도장이나 챙겨놔. 그 말은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제 손발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장 두 번째 칸, 그 안에는 남편의 인감과 함께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작은 나무 도장 하나에 제 30년 세월의 무게가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제 손으로 직접 며느리에게 넘겨줘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 무늬가 파도처럼 일렁이다가 이내 검은 구멍이 되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지요. 남편은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잤습니다. 수십 년을 나란히 누워 잠들었던 사람인데 어젯밤엔 그와 저 사이에 아주 넓고 차가운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그의 마음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 숫자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 은행 갈 거니까.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생 제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조종당하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들의 욕심에, 며느리의 혀끝에 제 인생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어야지. 그 말이 저를 올가매는 주문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은행 안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서늘했습니다. 늘 오던 곳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은행원들의 웃음은 인쇄된 것처럼 똑같았고 고객을 부르는 번호표 소리는 제깍거리는 시한폭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익숙하게 번호표를 뽑고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요. 잠깐만 앉아있어. 곧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서류 몇 장을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제 소연이가 주고 간 그 브로슈어와 함께요. 해지, 송금, 제 귀에 들리는 단어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0년 세월이 종이 몇 장과 숫자 몇 개로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쪽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제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 이 작은 나무 토막이 제 인생의 전부를 증명하는 물건이라는 사실이 새삼 무서워졌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에 계셨네요. 소연이와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은행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아들 녀석은 제 떨리는 손을 보았는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떨어요? 좋은 일 하는 건데 소연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고요. 소연이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끈적거리는 뱀의 감촉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믿음, 그 얼마나 폭력적인 단어인가요? 저의 불안과 의심은 또다시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류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소연이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파는 사람처럼 서류 위 네모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막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직원의 말과 함께 영수증 한 장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5억 원. 숫자로 찍힌 제 인생의 가치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소연이는 그 영수증을 소중하게 받아 접어 자신의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챙기는 장군처럼요. 은행을 나오는 길, 바깥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세상은 이미 어두컴컴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통장은 가벼워졌고 제 마음은 납덩이라도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축하 파티를 하자며 저희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샀다는 비싼 한우 세트를 들고 왔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급 양주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깨 펴고 살겠구나. 다 며느리 덕이다. 아니에요, 아버님. 다 가족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인걸요. 소연이는 활짝 웃으며 고기를 굽고 남편과 아들의 잔에 쉴 새 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모두가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잡채를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고요함이 평화로움이었다면 지금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연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슬슬 불안감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한테 혹시 무슨 일 있니? 통전화를 안 받네.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 게임에 눈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바쁘겠죠 뭐. 이제 큰돈 굴리는 사람인데 엄마는 뭘 그렇게 사사건건 걱정해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늙은이처럼 조바심을 내는 것일지도요. 하지만 불안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계약서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 원금 보장이 된다는 증서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을 리가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눌렀던 번호인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없는 번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 소연이 전화가 없는 번호라고 나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 눌렀겠지요. 휴대폰을 바꿨을 수도 있고, 왜 사람을 아침 드라마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할 때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들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아들이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는 여전히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 차가운 기계음이 제 남은 인생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녀석의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셔츠는 구겨졌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날카롭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마치 길 잃은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이 연락됐니? 제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밤새 며느리의 흔적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소연이가 살던 오피스텔, 친구들, 그리고 그 회사라는 것까지요. 남편도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셋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내비게이션에 주소 하나를 찍었습니다. 소연이가 말했던 VVIP 투자회사의 주소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번화가의 번듯한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건물의 5층, 오 파이낸셜 컨설팅이라는 잉크도 다 마르지 않은 듯한 시트지가 붙은 유리문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지 쌓인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건물 관리인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곰팡내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놓여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먼지 자국, 바닥에 뒹구는 서류 클립 몇 개,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떼어가다 남은 달력 조각만이 그곳에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그 단어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 제 인생이, 저희 부부의 미래가 텅 빈 사무실의 먼지처럼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억눌려 있던 남편의 분노가 저에게로 폭발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처음부터 재수없게 반대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반대한 것이 죄란 말입니까? 제 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본인이면서 제 억울함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때 엄마가 더 악착같이 말렸어야죠. 왜 도장을 찍어줬어요?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저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제 인생을 바쳐 지켜온 가장 단단한 울타리라고 믿었던 두 사람을 동시에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친 며느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어리석은 자신들의 책임을 만만한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울 힘도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직 이 두 손뿐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유령의 집처럼 변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꼭두 새벽에 나가 늦은 밤에야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는 세 사람이 살았지만 각자의 섬에 갇힌 채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행위가 제 지난 30년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찬밥을 물에 말아 조용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찾아야 한다. 아니,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서재를 뒤져 아들 녀석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소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꺼내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주말, 나들이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 속에서 저는 소연이의 진짜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웃음, 눈빛,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 숨겨진 거짓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를 응대했던 직원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에게 그날의 송금 내역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CCTV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챘는지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그날 며느님께서 송금하시기 1시간 전쯤 다른 젊은 남자분이랑 같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기록이 있네요. 대포, 아니, 뭐 그런 비슷한 금융 용어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공범,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소연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아주 치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직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민원실의 젊은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서요.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젊은 경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내 퇴직금을 훔쳐 달아난 사기꾼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소연이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건 접수해 주십시오. 제 기세에 눌렸는지 경찰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진정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주소, 이름, 관계, 피해 금액, 그리고 기타 사항 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범, 30대 추정 남성. 경찰서를 나오니 어느새 저녁이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사건 접수증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 한 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심장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유일한 변호인이고 나의 유일한 탐정입니다. 사건 접수증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제 수사는 거실 식탁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전지를 사와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박소연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마인드맵처럼 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출신 학교, 전 직장, 우리 아들과의 첫 만남, 공범으로 추정되는 남자, 그리고 5억이라는 숫자.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잇고 질문을 적었습니다. 남자는 누구인가? 돈은 어디로 갔는가? 왜 우리 가족이었는가? 며칠에 한 번씩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경찰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빠서요. 유사 사건이 워낙 많습니다. 진전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0대 아줌마의 잃어버린 돈에 신경 써줄 사람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 구멍은 제가 직접 파야 했습니다. 저는 앨범에서 꺼낸 사진들을 단서 삼아 소연이가 자주 갔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SNS에 자랑처럼 올렸던 레스토랑, 아들과 데이트했다던 공원, 그리고 유독 자주 등장했던 동네의 작은 카페. 저는 마지막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시끄러움 대신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그곳은 소연이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볶는 냄새가 났습니다. 카운터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학생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시키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학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저는 학생에게 다가가 소연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 혹시 이 사람 기억나요? 아마 일주일에 2-3번은 꼭 왔을 텐데. 학생은 사진을 건성으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손님이 하도 많아서 포기하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학생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봐줄래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읽었는지 학생은 사진을 한참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이 여자분 기억나요. 그런데 혼자 온 적은 거의 없는데 맨날 어떤 남자랑 같이 와서 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공범, 은행 직원이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키 크고 좀 말랐는데 인상이 되게 날카로웠어요. 둘이 맨날 노트북 펴놓고 뭘 심각하게 봤는데 가끔은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것 같기도 했고요. 싸웠다고요?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약점, 제가
파고들어야 할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벽에 붙은 전지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소연의 사진과 남자라고 쓰인 동그라미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계, 불화, 가능성.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확신에 가까웠다. 언젠가 이 선의 끝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카페에서 얻은 불화라는 단서는 제 수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벽에 생긴 작은 균열. 저는 그 틈을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목표는 공범인 그 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직접 그의 신원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식탁은 노트북과 커피잔, 그리고 소연이의 행적을 정리한 수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무기는 인터넷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뻔한 곳에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SNS 계정에 들어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올린 모든 게시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진, 글, 친구들이 남긴 댓글 하나까지도요. 아들 녀석은 컴퓨터에 서툴렀던 제게 짜증을 내면서도 SNS 사용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사진에 다른 사람을 태그하는 법, 친구의 친구를 타고 넘어가는 법.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며느리의 범죄를 파헤치는데 아들이 가르쳐준 기술을 쓰게 될 줄이야. 그 씁쓸함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스크롤하던 중이었습니다. 1년 전쯤 소연이가 친구들과 한 펜션에 놀러가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소연이는 가장 예쁜 표정으로 중앙에 있었지요. 저는 무심코 사진에 태그된 사람들의 목록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낯선 남자의 아이디를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는 손목 사진이었습니다. 비싼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를 눌러 그의 개인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공개가 아니었던 것이 천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행 CCTV 속 소연이 옆에 서 있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묘사했던 바로 그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 그의 SNS는 과시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비싼 레스토랑. 소연이가 착하고 검소한 며느리를 연기하며 자신을 철저히 감췄다면 이 남자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이만큼 잘났다고 세상에 소리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저것이 약점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특정 카페에서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과를 광고라도 하듯이 꾸준하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모니터 빛에 시달려 눈이 뻑뻑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민준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전지, 박소연의 사진 바로 옆에 그의 사진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저는 빨간색 네임펜을 들고 두 사람의 사진 사이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목표가 선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얼굴, 그리고 활동 반경까지 아는 명확한 목표물이 생겼습니다. 저는 최민준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박소연, 네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남자가 이제 너를 겨누는 칼이 될 거야. 목표물이 정해지자 제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가게를 둘러본 끝에 만년필 모양의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몇 번이고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되었다가 다시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무기이자 최후의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생 가본 적도 몇 번 없는 동네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평범한 행색은 섬처럼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저는 관광객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최민준이 매일같이 SNS에 올리던 바로 그 카페.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그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머리는 뜨겁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익숙한 얼굴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제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민준 씨, 맞으시죠?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과 귀찮음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저는 박소연 씨가 모셨던 분의 가족입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돈 돌려달라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줌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아니요. 돈은 박소연 씨한테 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 미끼를 던졌습니다. 박소연 씨가 당신 몫까지 전부 들고 혼자 사라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체를 제 쪽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아? 글쎄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더군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5억이면 아주 큰 돈이죠.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을 만큼 제 말에 최민준은 이 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년이 감히 내 돈을, 내 몫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내 돈, 내 몫. 제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공범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제 녹음기 앞에서 인정하고 만 것입니다. 덫에 걸려든 쥐는 자신이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적은 달성했으니까요. 생각 잘 해보세요, 최민준 씨. 당신의 적이 박소연인지 아니면 저인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 한 장을 테이블에 남겨두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최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5억 원. 내 30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이제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있었다. 이제 칼자루는 내가 쥐었다. 예상대로 최민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과 불안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당신이 뭘 원하는지, 뭘 알고 있는지. 좋아요. 내일 저녁 7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보죠. 둘만 봅시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녹음기를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젊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연배가 있어 보이는 형사팀장이 제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최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돈, 내 목, 그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공모와 사기 사건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내일 최민준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말했습니다. 형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주위에는 산책 나온 시민들이 있었지만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최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습니다. 박소연, 그년 어디 있어? 당신, 그년이랑 한패지. 진정해요. 나는 당신 편도 그 여자 편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돈을 찾고 싶은 사람일 뿐이야. 그 녹음기 내놔. 당장. 그가 제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주위의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그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최민준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최민준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소영과의 첫 만남부터 저희 가족에게 접근한 방식, 범행 계획, 그리고 돈의 행방까지 그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숨어있던 박소영까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쇠고랑을 찬 며느리의 얼굴을 뉴스에서 보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두 사람의 어깨가 왜소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다 잘못했어. 아들 녀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얼굴에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니 어서들 들어가 쉬어요.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두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 가족의 서열이, 그리고 관계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은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5억 원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주도권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 의견을 묻고 제 눈치를 살핍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긴 밤 제 이야기가 편안하셨을까요?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마음 아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당신 자신을 가장 아껴주는 밤이 되기를. 안녕히 주무세요.